안녕하세요. 2026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대한 자료를 쭉 읽어보니까요. 음, 이거 정말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수수께끼 같아요. 수수께끼요? 네, 어떤 지역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또 다른 지역은 아예 얼어붙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아,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서로 다른 신호들 뒤에 숨어있는 그 큰 그림, 이 거대한 전환기 시장의 진짜 작동 원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이 수수께끼 한번 제대로 풀어볼까요? 네, 정말 딱 맞는 표현이세요. 시장 전체를 성장한다 아니면 정체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변곡점에 와 있다는 게 이 자료들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군요.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은 한 12에서 13% 정도로 예측되는데 사실 이 숫자 자체는 과거의 그 폭발적인 성장에 비하면 명백한 숨고르기 신호예요. 아, 숨고르기. 네. 그래서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각 지역이라는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봐야 합니다.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는 중국, 그리고 정책으로 반등하려는 유럽, 또 전기차의 겨울이 올지도 모른다는 미국,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는 신흥시장, 이 순서로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조각을 맞췄을 때 딱 드러나는 2026년 시장의 핵심 키워드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 중국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니까 8%에서 15% 성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 이게 좀 의외였어요. 의외셨어요? 네, 항상 뭐 30%, 40%씩 성장하던 그 중국이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속도를 줄이는 건 힘이 좀 빠졌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힘이 빠진 게 아니고요. 오히려 체급을 올리려고 체중을 조절하는 것에 더 가까워요. 체중 조절이요? 네, 중국은 이미 신차 판매의 절반이 전기차일 정도로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정책도 바뀌는 거죠. 어떻게요? 예전처럼 보조금을 막 뿌려서 일단 양부터 늘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난립하던 수많은 전기차 회사들을 정리하고 기술력 있는 소수 정예만 남기려는 일종의 옥석 가리기에 들어간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무작정 시장 크기만 키우는 그 양적 팽창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네, 이제는 진짜 실력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내실을 다지는 질적 성장 단계로 넘어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치 일단 학생 수를 막 늘리다가 이제는 상위권 학생들한테 집중 투자해서 명문대를 만들려는 학교 같네요. 네, 딱 맞는 비유예요. 그래서 10% 안팎의 성장률은 시장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하는 거죠.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는 단순히 싼 차가 아니라 진짜 기술력과 브랜드를 가진 차만 살아남는 그런 경쟁이 시작될 거예요. 중국이 이렇게 자체 동력으로 안정기에 접어든 것과는 정말 정반대로 유럽은 지금 외부의 힘,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아주 강력한 심장 제세 동기를 쓰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2026년에 많게는 30%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던데 이건 뭐 순전히 정책 덕분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한 90% 이상은 정책의 힘이라고 봐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독일인데요. 한때 폐지했던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도입하려고 하거든요. 아, 다시요? 네. 근데 이번엔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요. 모두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차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집중해서 실질적인 구매를 이끌어내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 선별적 지원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원 못 받는 사람들은 불만이 클 거고 행정적으로도 복잡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책칙이 하나 더 있어요. 채찍이요? 바로 유로 7이라는 새로운 환경 규제예요. 이건 소비자의 선택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자동차 회사가 파는 차들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엄청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거예요. 아, 이걸 못 맞추면 정말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야 하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그건 거의 강제 할당 아닌가요?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사고 싶어 하기도 전에 제조사들이 벌금 피하려고 억지로라도 전기차를 만들어서 팔아야만 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수요가 아니라 공급을 그냥 강제로 틀어지는 거네요. 네, 소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조사는 살아남기 위해 전기차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2026년 유럽 시장의 높은 성장률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고요. 시장이 어떻게 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소비자들이 원해서 시장이 크는 게 아니라
정부와 제조사가 시장을 억지로 끌고 가는 형국이군요.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유럽이 이렇게 정책으로 시장을 끌고 간다면 미국은 완전 정반대네요. 정책 하나 때문에 시장이 아예 얼어붙을 수도 있다니 정말 살벌한 예측이 나와 있어요. 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불확실성이 큰 시장이 바로 미국입니다. 자료에서 전기차의 겨울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 중심에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했을 때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잠깐만요. 마이너스 15%요? 와, 제가 숫자를 잘못 읽은 게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건 성장 둔화가 아니라 시장이 말 그대로 그냥 후퇴한다는 거잖아요. 네, 후퇴죠. 아니, 고작 보조금 하나 없어진다고 시장이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단순히 돈 몇천 달러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조금은 우리 정부는 전기차 시대를 지지한다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거든요. 아, 상징적인 의미. 네. 이게 사라진다는 건 정부가 전기차 전환에 등을 돌렸다는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환경규제 완화까지 더해지면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에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냥 뭐 손 놓고 보고만 있지는 않을 텐데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리스크를 피하려고 전기차 생산 투자를 미루거나 다시 내연 기반이나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아, 이미요? 네, 포드나 GM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이죠. 제조사들이 전기차 대신 다른 선택지를 소비자에게 더 많이 보여주기 시작하면 판매량 감소는 불보듯 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는 거고요. 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네요. 정책 리스크 하나가 시장을 이렇게까지 흔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자, 이런 좀 암울한 미국 얘기만 듣다가 신흥시장 데이터를 보니까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인도, 태국, 브라질 같은 곳은 20%씩 꾸준히 성장한다고요? 이 시장들의 성장 동력은 뭔가요, 결국? 가격 하나로 귀결되는 걸까요? 가격이 가장 중요한 열쇠인 건 맞습니다. 선진국 시장이 비싼 프리미엄 전기차 위주로 성장했다면 신흥시장은 35,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4천만 원대 이하의 보급형 전기차가 성장을 이끌고 있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요. 성장의 주역이 꼭 4륜차만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4륜차가 아니라면요? 바로 2륜차하고 3륜차예요. 아, 오토바이 같은 거요? 네. 동남아 여행 가면 흔히 보는 그 수많은 오토바이 부대나 툭툭 같은 3륜차들이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와, 이건 선진국 시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기화예요. 부자들의 두 번째 차가 아니라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생계형 교통수단이 전기화되는 거니까요. 그 폭발력은 정말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와, 그건 생각도 못했네요. 수억 대의 오토바이가 전기 모터로 바뀐다고 생각하니까 시장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각 지역의 생활 모습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형태의 전기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군요. 자, 이렇게 각 지역을 둘러보니 결국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바로 보급형 전기차 시장이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은 결국 이 하나의 전쟁터로 수렴돼요. 2026년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결정지을 가장 치열한 격전지는 35,000달러 이하의 보급형 시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대진표는 이미 나왔다고 봐야겠네요. 한쪽에는 테슬라가 내놓을 그 차세대 저가 모델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무시무시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브랜드들이 버티고 있겠군요. 그렇죠. 이 구도가 정말 흥미로운데 두 진영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테슬라는 기가 캐스팅 같은 생산 공정 자체를 혁신해서 원가를 낮추려는 방식이라면 네. BYD 같은 중국 업체들은 이미 자신들이 장악한 LFP 배터리 공급망을 무기로 그냥 압도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거든요. 혁신이냐 물량 공세냐. 이 대결의 승자가 누가 될지가 2026년 시장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한쪽은 제조 기술로, 다른 한쪽은 핵심 부품으로 가격을 잡는다. 싸움 방식 자체가 다르니까 정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겠네요. 네. 근데 자료에서 제시한 두 번째 키워드는 정말 의외예요. 전기차 시대로 간다면서요? 근데 왜 갑자기 하이브리드의 선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좀 시대에 역행하는 느낌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순수 전기차가 아직 소비자들에게 주는 그 명확한 불안감 때문이에요. 불안감이요? 네, 바로 충전 인프라 부족하고 여전히 비싼 가격, 이 두 가지죠. 장거리 가다가 길에서 멈추면 어떡하지 하는 충전 불안감은 여전하고요. 아직은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비싸잖아요. 아, 그거 정말 공감돼요. 제 주변에도 전기차 사고는 쉽진데 충전 때문에 망설여지고 그렇다고 내연차를 사자니 기름값이 부담돼서 결국 하이브리드로 가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딱 그 지점이네요. 맞아요. 하이브리드는 말하자면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차잖아요. 네. 내연기관 엔진이랑 전기 모터를 함께 쓰니까 충전 걱정은 없으면서 연비는 높일 수 있죠.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의 장점은 일부 누리면서 단점은 피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인 거예요. 전기차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잠시 머물다가는 훌륭한 징검다리 역할을 계속 해줄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완벽한 미래를 기다리기보다 현실적인 현재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2026년 전기차 시장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아니라 정치, 경제, 기술 단계에 따라 각기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모자이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자이크요? 네. 단순히 성장하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본격적으로 복잡하고 다층적인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바로 그 분화된다는 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정책이 시장을 강제로 끌고 가는 유럽, 정책 리스크에 얼어붙을 수 있는 미국,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중국, 그리고 압도적인 가성비가 시장을 여는 신흥시장까지. 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기술의 확산이라는 게 결코 모든 곳에서 똑같은 속도로, 직선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네, 정말 좋은 정리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보내주신 자료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랑 정부 정책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런데 과연 전력망은 이 모든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 전력망이요? 네, 유럽처럼 정책으로 수백만 대의 전기차를 도로 위로 밀어내고 신흥시장에서 수억 대의 오토바이가 전기로 바뀌는 이 엄청난 전력 수요를 과연 기존의 전력 인프라가 아무 문제 없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2020년 이후 우리가 마주할 진짜 병목 현상은 바로 이 전력망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기차 관련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